자, 이생규장전. 자, 이생규장전 하면 첫 번째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제목하고 지은이야. 제목은 이생규장전. 이생이라는 사람이 주인공이고 규장이라는 건 담장을 엿보다 이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이생이 여기 지금 처녀의 집에서 처녀한테 반해가지고 이렇게 몰래 담장 너머로 쓱 훔쳐보고 있지. 그거를 이생이 규장한다. 그런 내용의 스토리의 글이다. 이생규장전 이런 뜻이야. 그 다음에 작가는 김시습인데 이생규장전은 원래 5편짜리가 묶여있는 금오 신화라는 금오 신화 5편이라서 5가 아니고요. 그 경주 가면 금오산이 있는데 금오산에 5가지 이야기를 다루어놓은 거라서 금오 신화라고 해. 그거 김시습, 매월당 김시습이 지어놓은 소설이고, 알았어?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생규장전이야. 근데 금오 신화의 내용은 거의 대부분 판타지지, 판타지. 우리식의 판타지야. 여기서도 죽은 처녀를 다시 만나잖아. 그러니까 이생이 살아있을 때 죽은 처녀가 너무 마음에 들어갖고 결혼했잖아. 둘이 서로 사랑했어. 근데 그 처녀가 죽었단 말이에요. 여자가, 아내가. 근데 다시 죽은 다음에 최씨가 다시 환생을 해가지고 못다 이룬 사랑 안 맺힌 거를 이야기하고 그걸 풀어주는 내용이라고. 그래서 이 작품은 죽음을 초월한 남녀의 아주 애절한 사랑을 다루고 있는 스토리고요. 김시습이 우리가 알다시피 김시습은 천재였는데 15살에 과거국제했는데 한문을 기가 막히게 하잖아. 신동이야, 신동. 이 소설은 한문 소설이야. 그래서 금오신화 5편 중에 하나고 이생하고 최씨의 이야기인데 최씨는 있잖아. 부모가 반대. 그 반대하다가 어떻게 우여곡절 끝에 결혼을 하는데 홍건적이 쳐들어와서 홍건적에 난리가 생긴단 말이야. 그때 정절을 지키다 죽었단 말이야. 근데 죽었는데 사랑하는 사람을 남기고 떠났으니까 얼마나 한이 맺히겠어. 또 사랑하는 사람이 이생이라는 사람이 여기 있는데 알았니?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해서 다시 환생을 했겠지, 그지? 자, 그러면 여인은 원래 순종적이고 전통적인 여인은 인종적이야. 그러니까 시키면 시키는 대로 잘 따라하고 지키라고 하면 지키는 걸 잘 따라하는데 최씨 이 여인은 절대로 수동적이고 인종적인 캐릭터가 아니지. 왜? 죽은 다음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다시 환생을 했잖아. 적극적인, 능동적인 그런 여인의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해. 그러면 그게 왜 드러났을까를 생각해봐. 아, 시대가 변했어. 과거의 여인은 인종적이고 순종적인 게 여인의 모습이었는데 이 김시습이 이 금오신화를 지을 그 당시에는 여인들도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모습이 막 생기기 시작한 거지. 유교의 어떤 관습이나 가부장제 이런 거에서 벗어나려는 그런 의도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생과 최씨가 결혼한 것도 당시의 관습이 바뀌었다는 거야. 결혼을 있잖아 부모님이 정해줬었거든? 아니야. 얘네들은 서로 자유연애한 거야. 눈 맞아가지고 서로 사랑한 거야. 그래서 결혼시켜달라 했더니 안 시켜줘. 이생의 아버지는 이생을 저 멀리 쫓아버려. 멀리 가면 잊어버리겠지. 최씨는 알아누웠어. 상사병 걸려가지고. 아니, 결혼 안 시켜주면 죽어버리겠다. 그래서 결국 결혼을 시켜준단 말이야. 이런 거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여인의 모습인 동시에 자유연애, 과거에 쭉 답습했던 유교 질서의 유교적 관습에서 벗어나는 어떤 자유연애 같은 적극적인 사랑을 스토리에 담았단 말이야. 알았지? 재미난 건 뭐냐면 이렇게 사랑하는데 부모님 반대해서 떨어졌다가 다시 결혼시켰더니 홍건적 난리가 돼서 죽어서 사별해. 또 다시 환생해서 다시 만나.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반복적인 건데 헤어졌다, 이별했다, 다시 만났다, 또 헤어졌다, 이별했다. 이런 구조가 이 고전소설에서는 좀 특이한 구조라고 볼 수 있어. 알았니? 자, 그러면 이생규장전 제목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생이 남몰래 담장을 엿보다라는 뜻이야. 자, 그럼 한번 볼까? 이생이 담안을 엿보는 이야기, 이게 이제 이생규장전인데 이생하고 최씨의 러브스토리가 나올 거야, 처음에. 그러면 담장은 뭘까? 그러면 둘을 갈라놓은 거지. 담장이 없으면 만날 텐데 담장이 가려가지고 몰래 이렇게 쳐다만 보고 있잖아. 그럼 담장은 장애물이야, 장애물. 알았니? 이 이생과 최씨의 둘 사이의 사랑을 가로막는 장애물 정도로 해석하면 되겠어, 문학에서는. 자, 그럼 본문하고 스토리 다시 한번 정리해줄게. 앞부분 줄거리 봐봐. 개성에 사는, 배경이 개성이네, 그치? 공간적 배경. 이생은 어느 봄날 우연히 담 너머로 아름다운 여인, 이게 최씨고 첫사랑, 첫 번째 만남이겠지, 그치? 여인 최씨 역시 이생에게 마음이 끌린다. 서로 사랑했네. 편지로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두 사람은 결국 사랑했어. 그러면 당시 유교적 관습에 따르면 혼인은 어떻게 해야 돼? 사랑하는 사람 어떻게 만나야 돼? 부모가 정해줄 거예요. 정해주면 따라가야 되거든? 그럼 이 부분은 편지로 서로 마음을 나누고 이거 자유연애. 결국 사랑하는 사이가 됐지요, 그치? 두 사람의 관계를 눈치챈 이생의 아버지는 이생을 저 멀리 지방으로 보내고 최씨는 상사병을 얻어가지고 누워버린단 말이지. 그러면 이게 첫 번째 이별에 해당되는 거 맞지, 그치? 이 사실을 알게 된 최씨의 부모는 간곡한 딸의 청에 따라서 이생 부모를 만나고 설득해가지고 결국 이생과 최씨는 혼례를 올린다. 다시 만남이라는 뜻이야. 첫 번째는 서로 담장 너머로 이렇게 보다가 눈이 맞은 거고, 이별은 이생이 멀리 지방으로 가고 최씨는 알아놓은 거가 이별이었다면 다시 만나서 결혼한 건 두 번째 만남이 되겠지. 자, 이 글은 발단 전개 위기부터 나오고 위기. 이거 위기야.
홍건적부터야. 자 볼까? 신축년 이거 환산해 보면 1361년이고 두 번째로 홍건적이 침입한 그 해인데 홍건적이 고려의 서울인 개성을 점령하자. 아까 공간적 배경이 개성이라고 했지. 임금은 복주로 다루는데 복주라는 곳은 우리가 보통 경상도 안동시를 과거에는 복주라고 했으면 남쪽으로 달아난 거야. 북쪽에서 홍건적이 쳐들어오니까 남쪽으로 도망간 거지. 병신 같은 놈. 자 복주로 피란을 갔다. 피란이야. 전쟁을 피하는 건 피란. 태풍을 피하면 피난. 알았어? 두 단어는 다른 거다. 홍건적은 집을 불태우고 사람을 죽이고 가축을 잡아먹었어. 백성들은 부부 친척끼리도 서로 보호하지 못하고 그래서 이생도 최씨를 보호하지 못한 거야. 이리저리 달아나 숨은 채 각자 자기 살 길을 도모했다. 이걸 각자도생이라고 하지. 한자성어로 각자도생. 자, 그래서 각자 자기 살기를 도모했대.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도모는 계획 같은 거, 대책 같은 거, 방법 같은 걸 세운다라는 뜻이야. 도모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다. 이생도 가족들을 데리고 외진 산골로 숨었는데 도적 한 명이 칼을 빼들고 그 뒤를 쫓아갔어. 큰일 났네. 위기의 순간이네. 이 부분이 위기에 해당된단 말이야. 이생은 단 하나 겨우 목숨을 건졌지만 최씨는 도적에게 사로잡히고 말았다. 요것도 이별이지. 두 번째. 전쟁 때문에 이별한 거지. 도적이 자신을 겁탈하려고 하자 최씨는 크게 꾸짖으며 말했어. 이 호기야. 호랑이 귀신. 여기 오랑캐를 말하는 거야. 여기서는 보통 호랑이에게 물려 죽은 귀신을 호기라고 부르는데 호기야 하면서 나를 죽여 삼켜버려라. 차라리 죽어 승냥이와 이리의 뱃속에 들어갈지언정 어찌 개돼지 같은 너는 오랑캐 놈들 홍건적한테 짝이 되겠느냐. 되지 않겠다. 이건 지조와 절개를 얘기하는 거지. 자 도적은 노하여는 분노하여 화가 나서 최씨를 죽였다. 이생은 거친 들판에 숨어서 겨우 목숨을 보존하다가 등신 얼마 후 도적이 물러갔다는 소식을 듣고 부모님이 사시던 옛집으로 그러니까 개성으로 다시 온 거지. 찾아갔다. 그러나 집은 이미 전쟁통에 불타버린 후였다. 그래서 이번에는 최씨의 집으로 가보았더니 행랑채만 덩그러니 남아 다른 데는 다 불타버렸나 보지. 황량한 가운데 쥐들이 찍찍대고 새들이 지저귀고 있었다. 그럼 결국은 전쟁 홍건적의 침입으로 완전히 황폐화된 개성의 모습이네. 자, 그 다음에 바로 절정으로 갈게요. 그러니까 위기 부분은 최씨가 홍건적에 잡혀가지고 죽음을 당한 부분이 위기 부분이고 여기부터 이제 절정이 알아니? 이생은 슬픈 마음을 억누를 길이 없어 작은 누각에 올라와서 눈물을 훔치며 길게 탄식할 뿐이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어느새 날이 저물었다. 시간의 경과고 그는 우두커니 홀로 앉아 지난 날을 가만히 떠올려 보았지만 밑줄 쳐 모든 게 한바탕의 꿈 같았다. 이거를 이제 일장춘몽이라고 하는 거야. 일장춘몽. 비슷한 한자 성어는 한단지몽, 장주지몽, 일장춘몽, 한바탕의 꿈, 남가일몽. 그거까지 쓸까? 남가일몽이라는 한자 성어도 한바탕의 꿈. 남가일몽은 뭐냐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잠을 자고 있는데 어디서 잤냐면 아주 큰 집 앞에서 그 큰 집이 보이는데 잠을 잤어. 꿈에서 일단 저 집 주인이 된 거야. 그래갖고 막 하인들을 부리고 막 물질적 부귀공명 다 누리는데 딱 깨버린 거지. 깼더니 꿈이었네. 이게 남가일몽이야. 한바탕의 꿈이냐, 헛됨지, 덧없음 이렇게 얘기해도 돼. 2경쯤 되었다. 2경. 자, 1경은 밤 7시부터 9시까지, 2경은 9시부터 11시까지 밤이네, 그지? 2경쯤 되어 달빛이 희미한 빛을 통하며 대들보를 비친 거야. 자, 달빛이 있잖아. 희미하게 대들보를 비쳤어. 밤 한 10시쯤이 되겠지. 9시부터 11시니까. 그런데 회랑 끝에서 웬 발소리가 들렸어. 그 소리는 머리서부터 들려오더니 차츰 가까워졌다. 발소리가 이생이 앞에 이뤘을 때 보니 바로 최씨 부인이었단 말이야. 그러면 최씨가 나타나기 전에 아까 그 괄호 묶어 볼래? 달빛이 희미한 빛을 통하며 들보를 비쳤다. 뭔가 일어날 것 같은 배경을 말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전조지. 알았니? 뭔가 일어날 것 같아. 그런 배경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야. 자, 그 다음 이생은 그녀가 이미 죽은 것을 알고 있었지만 알았어? 죽은 거 알았다고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한 채의 의심도 없이 물었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와? 살아올 수 없지? 그러면 이게 비현실적이어서 전기성이라고 하는 거야. 비현실성, 전기적. 이건 고전소설에 자주 등장하는 특성이지, 그지? 자, 죽은 걸 알았는데도 의심 안 했어. 당신은 어디로 피라나요? 목숨을 부지하였어. 그건 죽은 걸 믿고 싶지 않은 거지, 그지? 그리고 눈앞에 나타났으니까 나타난 걸 현실로 믿으려고 하는 거야. 최씨는 이생의 손을 잡고 한바탕 통곡하더니 그간의 사정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자, 그럼 이건 요약적으로 얘기하겠네. 저는 본디 양가라는 것은 양이라는 게 좋을 양자를 썼으면 좋은 가문이라는 뜻이고 좋은 가문의 딸로서 로서 자격, 신분 어려서부터 어버이의 가르침을 받들어가지고 순옥히 바느질에 힘쓰고 시와 서, 인과 의의 방도를 배울 뿐이었습니다. 이거는 인종적이고 수동적이고 순종적이었어. 오로지 가문, 여자, 규문의 법도만을 알았을 뿐 어찌 집 밖의 일을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헤아릴 수 없었겠지. 왜냐하면 집에서 어버이의 가르침만 따랐으니까 바깥의 일은 모르지.
오로지 규문의 법도만 알았지. 그러니까 바깥의 일은 모르지. 그런데 당신께서 자 이거 처음에 만날 때 그 장면이구나. 붉은 살구꽃이 핀 담장안을 한번 엿보신 후 제가 스스로 푸른 바다의 구슬을 바쳤지요. 자 밑줄 쳐봐. 제가 스스로 푸른 바다의 구슬을 바쳤대. 그러면 이 구슬은 사랑하는 마음을 이생한테 바쳤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담장안을 엿본 건 규장, 제목과 관련된 거고, 꽃 앞에서 한번 웃고는 평생의 은혜를 맺었고, 그러면 처음에 꽃 앞에서 한번 웃었다는 얘기는 꽃이라는 게 이생, 배우자를 말할 수 있어. 은혜를 맺었고 사랑하게 됐고, 휘장 안에서 다시 만났을 때는 은정이 100년이 넘칠 것 같았지요. 첫 번째 만난 건 엿볼 때 그때고, 두 번째는 휘장 안에서 만난 거지, 그지? 자, 말이 여기까지 이르고 보니 슬프고 부끄러워 견딜 수가 없군요. 슬프다. 아, 왜 슬퍼? 그 사랑이 끝났으니까. 부끄러워. 왜? 당시의 어떤 유교적 관습에 따르면 자유연애는 좀 뭐랄까 너무 적극적이지. 그 고려가에서 나온 남녀 상열지상,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거니까. 그래서 부끄럽다고 생각한 거야. 장차 평생을 함께 하려고 하였는데 100년으로 뜻밖의 뭐지? 홍건적 난리를 만났단 말이야. 구렁이에 뒹굴다기 뭐야? 죽어서 묻혔단 말이야. 될 줄 어찌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생각한 적 없지요. 그러나 저는 끝까지 짐승 같은 홍건적 몸을 내맡기지 않고 스스로 진흙탕에서 육신이 찢기는 길을 선택했지요. 절개, 지조를 지키다가 참혹하게 죽었다는 얘기고, 그건 천성이 저절로 그렇게 한 것이지. 그럼 천성이 뭐야? 내 본성, 내 본질, 본마음. 인정으로 차마 견딜 수 있는 일 아니다. 사람의 마음으로는 그걸 견딜 수 없어. 난 본성대로 행동한 거지. 사람이 생각해보면 사람 마음으로는 그렇게 참혹한 일을, 육신이 찢기는 일을 택하진 않았을 것 같아. 그러니까 자기는 지조와 절개를 지키는 게 여인의 본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한 거다. 그 다음, 외진 산골짜기에서 당신과 헤어진 후 짝을 잃고 홀로 날아가는 새의 신세. 비유적인 표현이야, 비유적인 표현. 짝을 잃고 홀로 날아가는 새, 누군데? 이게 최씨야, 최씨. 이생과 헤어진 거잖아. 새라고 표현했으니까 비유적 표현이고, 된 것이 너무 한스러웠습니다. 집도 없어지고 부모님 돌아가셨으니 고단한 혼백조차 의지할 곳이 없었지만 죽어서 영혼이 됐는데 그 영혼 혼백조차 의지할 곳이 없단 말이야. 절의, 지조절개, 귀중하고 목숨은 가벼우니. 이건 대꾸법이잖아. 절의는 목숨은, 귀중하고 가벼우니. 대꾸법이지. 그러면 이건 뭔데? 유교의 어떤 유교적인 어떤 가치관을 얘기한 거야. 절의를 지키다 목숨을 바치는 건 당연한 거야. 이렇게 생각한 거지. 세자는 몸뚱이를 망정 치욕을 면한 것으로 다행이라 생각했어. 차라리 죽는 게 다행이라고 생각했어. 지조와 절개를 지키는 편이 더 가치 있는 일이다라고 생각한 거야. 하지만 누가 마디마디 끌어져 개처럼 식어버린 제 마음을 불쌍히 여겨주겠습니다. 아무도 몰라주지. 왜? 홍건정한테 찢겨서 어디 이름 없는 곳에 묻혔으니까. 아무도 모르잖아. 나 자기를 위로해줄 사람 아무도 없지. 자, 너 지조를 지켰구나, 훌륭하다. 이렇게 얘기해줄 사람이 없다는 거야. 그저 조각조각 끊어진 썩은 창자만 모아두었을 뿐, 해골은 들판에 던져졌고 강과 쓸개는 땅바닥에 버려져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지요. 가만히 지난날 즐거움, 당신과 만났던 즐거움을 헤아려 보기도 하지만 오늘 근심과 원한만이 마음에 가득합니다. 그러면 여기는 한이 맺혔다 그런 얘기잖아. 지조와 절개를 지키는 건 당연한 일이야. 하지만 그걸 누가 알아주는 것도 없고, 죽은 다음에 육신은 이렇게 처참하게 훼손되고 여기저기 널려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마음속에 한이 맺힐 수밖에 없지. 사랑하는 사람과 자신의 뜻과는 상관없이 헤어졌으니까. 그런 뜻이야. 이제 추연이란 말은 이 사람은 사주팔자 알지? 몇 년 며칠 몇 시에 태어난 사람은 어떤 운명이다. 그 추연이 피리를 불어 적막한 골짜기에 봄바람을 일으켰으니, 그러니까 운명대로 죽었단 말이지. 저도 천녀의 혼이 이승으로 돌아왔듯이 이곳으로 오렵니다. 천녀도 역시 전설이란다. 옛날에 소설 중에 이혼기라는 혼이 떠나간다는 그런 걸 적어놓은 소설이 있는데, 거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영혼이었다 다시 살아난 인물의 이름이 천녀란 말이야. 천녀의 혼이 이승으로 돌아왔듯이 비유적 표현이고, 이혼기라는 소설 속의 내용이야. 이것으로 그 천녀처럼 다시 돌아오렵니다. 돌아온 거예요. 복례산에서 12년 만에 만나자는 약속을 이미 단단히 맺었고, 취굴에서 삼생의 향이 극히 풍겨나오니 그동안 오래 떨어져 있던 정을 되살려 옛 맹세를 저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하겠어요. 자, 여기 복례산에서 아마 12년 만에 만나자고 약속을 했던 것 같아. 그걸 지키러 왔고요. 취굴은 이거는 신선들이 사는 곳이야. 취굴에서 여기 다시 죽었으니까. 삼생은 전생, 현생, 내생,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를 말하는 거고, 향이 극히 풍겨나오니 지구에서 신선들이 살았던 그곳에서 과거, 현재, 미래가 극히 풍겨나오니 그동안 떨어져 있던 정을 되살려서 옛 맹서를 저버리지 않겠다. 그러니까 지키겠다. 약속하겠어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봐. 과거, 현재, 미래 앞으로도 같이 있겠다. 약속을 지키겠다.
만약 당신이 아직도 옛 맹세를 잊지 않으셨다면 저는 끝까지 잘해보고 싶어요. 당신도 허락하시는 거죠? 라고 얘기하면서 최 씨가 그동안에 자기가 영혼이 됐다가 다시 살아온 그 얘기 과정을 요약적으로 얘기한 거야. 그리고 이생한테 물어봤어. 나는 이런 굳건한 당신과의 사랑의 의지가 있는데 이생, 당신은 그것을 지킬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 거야. 그랬더니 이생은 기쁘고도 감격할 말했다. 없것입니까? 아니? 그건 바로 내가 바라던 바요. 라고 얘기했어. 두 사람은 다정하게 마주 앉아 그간에 마음에 쌓였던 품고 있던 것들을 감정을 풀었다. 회포를 풀었다. 그러다가 재산은 얼마나 도적에게 약탈을 당했는가에 관해 묻자 최 씨가 말했어. 조금도 잃지 않았어요. 아무산 나무 골짜기에 가면 우리 재산을 다 묻어놓았답니다. 이생이 또 물었어. 양가 부모님의 유해는 어디에 있어? 그랬더니 최 씨가 대답했다. 아무 곳에 그냥 버려져 있는 상태랍니다. 자, 부모님의 유해가 아무 곳에 버려져 있다. 두 사람은 그간의 정에 마음속에 품은 회포를 다 나눈 후 나란히 잠자리에 들었다. 지극한 즐거움이 예전과 같았다. 자, 여기가 절정 부분이야. 그러면 최 씨가 죽었다가 다시 와가지고 이생을 만난 거고, 만나서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하고 과거에 행복했고 약속했던 거 이런 것들 다 풀어놓고 다시 만남을 가졌다. 이게 이제 절정 부분이고, 이제 마지막 결말 볼까? 다음날 최 씨와 이생은 함께 재물이 묻혀있는 곳을 찾아갔어. 과연 금, 은 여러 덩이와 얼마간의 재물을 얻을 수 있었어. 그들은 또 양쪽 부모님의 유고를 수습한 후 금과 재물을 팔아서 각각 오관산 기슭에 합장했어. 엄마 아버지 합장하고 최 씨 엄마 아버지 합장하고 하니 네 양쪽 부모를 한꺼번에 한 게 아니야? 각각이라고 그랬으니까 묘소에 나무를 심고 제사를 드려 예의. 그러니까 여기서는 장례가 있지, 그지? 극진히 갖추었다. 효도했네. 그 뒤에 이생은 벼슬을 구하지 않고 최 씨와 함께 살았어. 왜? 이거 이생의 가치관은 사랑하는 여인과 함께 쭉 사는 거야. 벼슬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 알았니? 그러니까 사랑이라 아까 그랬잖아. 죽음도 초월한 영원한 사랑, 그렇게 얘기했잖아, 주제를. 목숨을 구하고자 달아났던 종들도 다시 스스로 돌아왔어. 원래대로 회복하는 거 같지, 그지? 이생은 이때부터 인간사에 게을러져서, 그러니까 인간사에 게으르다는 얘기는 다른 사람과의 접촉이나 다른 일 있잖아. 보통 인간사가 뭐야? 누구 결혼하고, 누가 죽었고, 누가 이사 오고, 이런 거 있잖아. 전혀 관심 없고, 게을렀다는 얘기는 관심 없다는 얘기야. 비록 친척이나 손님들의 길용사에 할애하고 조문해야 할 일이 있더라도 이건 꼭 가야 되는 거거든. 문을 걸어 잠그고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 밑줄. 문을 걸어 잠그는 걸 두문이라고 하고 나가지 않는 걸 불출이라고 해. 그래서 두문불출했다. 인간사에 전혀 관계하지 않았다. 자, 그 다음에 그는 항상 최 씨와 더불어 시를 지어 주고 받으며 금실이라고 하는데 원래 비파금 비파슬. 그래서 악기 중에 비파가 있잖아. 잘 서로 어울리는 악기거든. 그러니까 여기는 부부 사이가 잘 어울린다는 걸 금슬지락이라고 보통 얘기해. 금슬이 좋다. 근데 여기는 금실이라고 그랬지, 그지? 부부 사이가 좋은 걸 뭐라고? 금슬이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잘 어울린다는 얘기지. 좋게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그렇게 몇 년이 흘렀다. 어느 날, 이거 뭐 사건이 또 일어나겠네. 저녁에 최 씨가 이생에게 말했어. 3번이나 좋은 시절. 3번? 무슨 시절? 첫 번째, 두 사람이 만나가지고 사랑을 나눈 시절. 처음에. 두 번째, 부모님 허락을 받아서 혼례를 치른 거. 두 번째. 세 번째, 죽은 다음에 다시 재회한 거. 이게 3가지 즐거움이야. 좋은 시절 만났지만 세상 일은 뜻대로 되지 않고 어그러지기만 하네요. 그럼 봐봐. 3번째 만났으니까 쭉 살면 되잖아. 근데 죽은 사람이 다시 왔기 때문에 시간이 있겠지. 다시 가야 되겠지. 이제 헤어짐을 얘기하는 거잖아. 즐거움이 다하기도 전에 갑자기 슬픈 이별이 닥쳐오니 말이에요. 아직 즐거움을 누리지 못했는데 가야 될 시간이 됐어요. 라는 거야. 그러고는 마침내 오열 막 울기 시작했다. 이생 깜짝 놀라서 물었어. 무슨 일로 그러시오? 그랬더니 최 씨가 대답했다. 저승길의 운수는 피할 수 없답니다. 지금 잠깐 왔지만 궁극적으로 무조건 가야 되는 거야. 하느님께서 저와 당신의 연분이 아직 끝나지 않았고 그래서 내버렸구나. 또 저희가 아무런 죄도 저지르지 않았음을 아시고 너는 착하게 살았는데 아직 연분이 끊어지지 않았다. 가서 연분을 채우고 와라. 하느님이 보낸 거야. 하느님 이 몸을 환생시켜가지고 당신과 지내며 잠시 시름을 입게 해주신 것이었어요. 지금까지. 하나님. 그러나 인간 세상에 오랫동안 머물면서 산 사람 누구? 이생을 미혹시킬 수는 없답니다. 내가 죽었는데 산 사람처럼 살아있는 것처럼 속일 수는 없답니다. 라는 얘기야. 그러면 이 얘기는 저승으로 가야 되지요. 이승과 저승은 분명히 경계가 있고 이승과 저승은 분명히 하나가 아니다. 라는 걸 최 씨가 이생한테 말하고 떠나야 되겠습니다. 라고 한단 말이야. 부르면서 이생에게 술을 거였어. 이별주네, 이별주. 자, 근데 중요한 거. 금오신화에는 이렇게 중간에 시가 많이 나와. 이 시는 뭐 예를 들면 분위기를 살린다든지 뭐 아니면은 사건 전개를 얘기한다든지 아니면 심리 있지, 마음속의 심리 이런 것들이 녹아져 있는 게 금오신화의 한시들이야. 그러니까 이건 지금 한시를 딱 보는 순간 이렇게 생각해야지. 시가 삽입됐네. 자, 그럼 이건 운문이잖아. 시는 산문에 운문이 들어갔네. 그럼 산문 플러스 운문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거야. 알았어? 여기에 나와 있는 한시는 인물의 심리를
드러냈는데 그냥 드러내는 게 아니라 비유적이고 함축적으로, 역시 시답게 비유적 함축적으로 표현하고 있어. 그 다음에 이걸 잘 읽어보면 아, 이 사람들의 사랑이 정말 절절하구나 주제를 또 느낄 수 있어. 그 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한 방향성, 그러니까 내용이 어떻게 전개될 건지를 암시하고 있다. 알았어? 아까도 얘기했지만 작품의 분위기도 만들어. 그래서 여기 한시의 역할을, 여기 중간에 들어간 삽입시의 역할을 잠깐 정리하면 분위기를 고조시킨다라는 거. 두 번째, 사건의 전개의 방향성을 암시한다. 세 번째, 주제를 드러내고 있다. 네 번째, 인물의 심리를 어떻게 비유적 함축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시 한번 볼까? 창과 방패가 눈에 가득한 싸움터. 이거 홍건적 쳐들어왔을 때는, 그지? 옥이 부서지고 꽃도 흩날리고 원앙도 짝을 열는데 원앙이 바로 최 씨와 이생이라고 하면 되겠네, 그지? 옥이 부서지고 꽃이 흩날리고 이건 뭐야? 최 씨가 죽은 거고요. 원앙이 짝을 잃었다는 얘기는 이생과 최 씨가 헤어졌다. 사별이지 여기서, 그지? 여기저기 흩어진 해골 누구? 최 씨겠고 누가 묻어주랴? 묻어줄 수가 없겠지. 피해 젖어 떠도는 영혼, 하소연할 곳이 없으라. 최 씨의 심리네 지금. 그 이생을 만났을 때 풀어놨던 심리하고 똑같아, 그지? 그 다음에 무산선녀가 고당에 한번 내려온 후, 자, 무산선녀, 여기는 선녀가 내려왔다 그랬으니까 이건 저승에서 이승으로 온 건 최 씨니까 무산선녀가 최 씨야. 고당은 이승이 되겠지. 한번 내려온 후 깨졌던 거울을 한자로 하면 파경이야, 파경. 자,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결혼했는데 헤어져, 파경이라고 하지, 그지? 여기서 깨졌던 거울은 깨졌다가 바로 이별, 사별, 뭐 이거야. 다시 갈라지니 마음만 쓰려라. 깨졌던 거울이 합쳤는데 다시 갈라진 거지, 그지? 이제 한번 이별하면 둘 사이는 아득해. 왜? 이승은 저승으로 가야 되니까. 아니, 마지막 이별에 지금 하늘과 인간, 하늘은 뭐야? 저승이고 인간은 이승이겠지. 소식마저 막히리라. 돈절, 단절 끊어진단 말이야. 거리감이지. 이승과 저승은 이렇게 거리감이 멀기 때문에 소식마저 막힐 거다. 이별할 거야, 안 하는 거지. 자, 앞으로 이별하겠네. 최 씨는 한마디씩 노래를 부를 때마다 눈물을 삼키느라 곡조를 제대로 이어가지 못했다. 저 한 씨는 노래겠네. 자, 그 다음에 이생도 슬픔을 걷잡지 못하여 말하였다. 내 차라리 최 씨 당신과 함께 저 세상 저승으로 갈지언정 어찌 무료히 이승이 혼자 살아남을 수 있겠소. 나 혼자 살기 싫어. 지난번 난리, 홍건적의 난리를 겪은 후 친척과 종들이 뿔뿔이 흩어졌지, 그지? 돌아가신 부모님의 유해가 들판에 버려졌지. 그때 당신이 아니었다면 누가 부모님을 합장할 수 있겠는가. 당신 덕분에 합장했어. 그 은혜는 뭐 잊을 수가 없는 은혜야. 라는 효도에 관련된 거니까. 예 성현이 말씀하시기를 어버이 살아계실 때는 예로서 섬기고 돌아가신 후에 예 장례로서 장사 지내야 한다. 이걸 지키게 해준 게 누군데? 최 씨잖아. 그지? 역시 이생도 유교적 가치관을 따르고 있다. 그 다음에 어버이 살아계실 때는 예의로서 효도하고 돌아가신 후에 장례, 추상 치르는 거야. 장사를 지내야 한다. 라고 했는데 당신의 천성, 아까 나왔던 원래 그 본성이라고 했잖아. 효성스럽고 인정이 두터.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이 뭐야? 어버이의 장례를 치를 수 있었던 거지. 처리할 수 있었던 것이요. 당신의 정성이 너무도 감격하지만 한편으로는 나에 대한 부끄러움을 참을 길이 없었어. 왜? 저 아까 병신짓 했잖아. 홍건종 날릴 때 지켜주지 못했지. 자기 아내가 잡혀갔는데 지켜줘야지. 죽은 눈물을 쓰고. 그걸 못했단 말이야. 그게 부끄럽다는 거야. 부디 그대는 인간 세상에, 이승에 더 오래 머물다가 100년 후에 나와 함께 흙으로 돌아가시구려. 그러니까 혼자 떠나지 말고 더 머물러 달라는 얘기를 지금 한 거야. 나랑 같이 갑시다, 이런 얘기야. 최 씨가 대답하였다. 당신의 목숨은 아직도 한참 더 남아있지만 저는 이미 죽은 몸, 귀신의 명부는 이름 적어놓는 거니까 거기에 올라가면 죽었다는 얘기지. 명부의 이름이 실렸으니 이곳 이승에 더 머물 수가 없답니다. 만약 제가 굳이 인간 세상을 그리워하며 이 미련을 두어 운명의 법도를 어기게 된다면, 이거 하늘의 명령을 어기는 거야. 저승으로 가야 되는데 안 가고 있잖아. 하느님의 명령을 어긴 거지, 그지?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단지 저에게만 죄가 미치는 게 아니라 당신도 누를 끼치게 되면 당신도 위험해요. 그러니까 내가 가는 게 맞다. 내가 머물고 싶지만 머문다면 당신에게도 해가 미친다. 그러니 나는 가야 된다. 다만 제 유해가 아무 곳에 흩어져 있으니 만약 은혜를 베풀어주면 뭐야? 유해를 수습해달라는 거지, 그지? 그것이나 거두어, 유해나 거두어 비바람과 햇빛 아래 그냥 나 뒹굴지 않게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소원은 바로 이거지. 최 씨가 자신의 시신이 수습되지 않았으니까 마지막으로 시신을 좀 수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마지막 소망을 얘기한 거야. 두 사람은 서로 바라보며 눈물만 줄줄 흘렸다. 최 씨는 아마 가기 싫어서, 헤어지기 싫어서, 이생은 보내주기 싫어서 같이 있지 못하고 떠나야 하니까, 이별해야 되니까 사별, 그러니까 눈물이 줄줄 흘렀지. 서방님 부디 몸 건강하세요. 말을 마친 최 씨의 자취가 점차 희미해지더니 마침내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 이거 뭐 판타지라고 아까 얘기했으니까 싹 없어지는 거야. 뭐 CG를 처리하겠지, 드라마면. 이생은 그녀의 유고를 거두어 부모님 무덤 곁에 묻어주었다. 마지막 소망을 지켜준 거지. 장례식이 끝난 뒤에 이생도 최 씨와의 추억을 생각하다 병을 얻었어. 얼마나 그 최 씨를 사랑했으면 병까지 얻었겠냐. 몇 달 만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최 씨에 대한 사랑이 아주 영원한 거지, 그지?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마다 이제 나왔어. 뭔데? 애처로워하며 그들의 절이, 그들은 이생과 최씨겠지, 절개지조를 사모하지 않는 이가 없었다. 그러면 이게 봐봐, 맨 끝에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게 고전소설이라면 이거 서술자가 얘기했으면 편집자적 문평이라고도 할 수 있고, 끝에가 있잖아. 떠났다, 떠나고 말았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데, 가서 저승에 가서 뭐 이런 거 해야 되는데 그거 안 했지. 이런 걸 미완의 결말이라고 하는 거야. 미완의 결말 혹은 설화적 결말이라고 하는 거고, 이건 우리가 박지원의 양반전에서 맨 끝에 누구야? 허생이 갑자기 사라져버리잖아. 그거랑 똑같은 결말이야. 그럼 이렇게 하면 뭐가 좋을까? 독자들의 상상, 여운이 남기 때문에 독자들이 어떻게 그렇게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자유롭게 상상하는 거지. 맨 끝에를 그냥 닫힌 결말이 아니라 열린 결말로 하면서 끝났어. 설화적 기법으로. 자, 이게 마지막 이생규장전의 마무리야. 알았지? 자, 그러면 중간중간에 나와 있는 내용을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전체적으로 확인 한번 해볼게. 자, 김시습의 이생규장전은 5편의 판타지 소설을 묶어놓은 금오신화에 나왔다 그랬지? 여기 비현실적인 요소가 나오지? 죽은 사람이 어떻게 환생해? 그럼 전기 소설이지, 전기. 전기가 두 가지 뜻이 있어. 한자가 다르지만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일생을 적어놓은 걸 전기문이라고 그래. 이거는 일대기적 구성이고, 그거는 우리가 위인전하는 그런 거고, 여기에 전기소설은 비현실적이다라는 얘기야. 뭐 매직, 마법, 구름 타고 날아가는 거, 죽었다 살아나는 이런 거 전부 다 변신, 이런 것들이 모두 전기야라니 전기적이다라고 얘기하면 돼. 그래서 전기소설이고, 김시습 한문 잘 써, 한글 잘 써, 한문 소설이야. 그 다음에 맨 끝에는 이 사람들이 있잖아. 둘이 서로 사랑하며 끝까지 살다가 백년해로 하고 자연스럽게 죽었으면 행복할 텐데, 어쨌거나 먼저 보내고 떨어진 다음에 병을 앓아서 죽었잖아. 그러니까 비극적이라고 할 수 있다. 알겠지? 근데 죽음도 갈라놓지 못한 거. 이건 너무 낭만적인 것 같아. 이들의 사랑은 낭만적, 비극적, 전기적이라고 하면 돼. 이 성격은 그래. 그 다음에 고려시대, 홍건적의 날리기 1361년이라고 아까 얘기했지? 고려시대를 배경으로, 개성이라는 공간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죽음을 초월한 남녀의 영원한 사랑. 이게 주제야. 이 글의 특징을 볼게. 먼저, 자, 여기 보면 전쟁에서 죽었지만, 희생당했지만, 여인이 적극적으로 다시 환생했잖아. 이런 부분을 본다면 이런 운명도 극복하려고 했고, 죽은 운명을 서로 사랑하는 사람과 계속 이어가고 싶은 어떤 의지, 욕망, 이런 걸 실현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대결했지, 대결. 그래서 운명과 전쟁과 현실의 제도는 뭐야? 유교적 관습인 부모가 정해주는 게 아니라 자유연했잖아. 가치관이 유교적 가치관을 초월했기 때문에 제도도 넘어섰고, 제도도 이기려고 했고, 전쟁에서 살아남으려고 했고, 운명, 죽은 다음에 다시 만났으니까 운명도 초월하는 인간의 의지가 보인다. 그럼 맞는 얘기야. 그 다음에 전기적 특성이 나왔고요. 죽은 최씨가 살아나는 거, 환생하는 거. 그 다음에 또 재미난 건, 약간 특이한 건 삽입시. 산문에 운문적 요소가 개입됐다. 그 삽입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분위기, 사건 전개를 암시한다. 주체를 형상화한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자신의 심리를 비유적 함축적으로 얘기한다. 그렇게 삽입시를 통해서 심리를 효과적으로 전달한 부분이 가장 두드러지다. 그 다음에 만남 이별, 또 만남 이별, 또 만남 이별, 이런 식이야 구조가. 그 다음에 종교적인 배경이 있는데, 자, 유교적 가치관 충과 효, 그러면 유교고, 불교, 죽은 다음에 또 만났잖아. 인연설, 불교, 그렇지? 그 다음에 천녀 얘기 나왔잖아. 천녀, 신선, 이런 거는 도교야, 도교. 그러니까 유교와 불교와 도교를 다른 말로 선교라고 해. 그래서 유불선, 이런 종교적 사상이 다 섞여 있다라고 얘기하면 이건 종교적 배경을 설명한 거야, 선생님이.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본문에서 이생규장전의 전반적 앞부분은 사랑하는 얘기고 현실적인 얘기라면 뒷부분은 죽은 다음에 다시 만난 거잖아. 이건 비현실적 이야기라고 해야 되겠지. 그래서 뒷부분이 전기적 요소를 띠고 있다. 알았지? 그러면 살아있을 때 현실적으로 사랑하다가 왜 죽었어? 홍건적의 난리겠지. 이게 전쟁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 전쟁은 이렇게 인간의 사랑을 갈라놓을 정도로, 혹은 인간에게 어떤 고난과 시련을 준다라는 얘기를 한 거고, 여기 글 속에서는 최씨가 죽은 이유가 홍건적의 난리야. 자, 그 다음에 죽은 최씨가 이승으로 돌아온 사건의 의미는 뭘까? 그러면 죽었는데 돌아왔잖아. 그럼 작가가 뭘 의도한 거야? 죽음도 갈라놓지 못한다. 사랑이라는 건 원래 이렇다. 아니? 두 번째, 죽었다 살아났으면 이승과 저승의 경계를 허물었지, 그지? 근데 결과적으로는 그 경계를, 즉 저승에 간 죽음이라는 것을 극복하지는 못했지. 그러니까 다시 떠난 거잖아, 그지? 그러면 이승과 저승으로 나눈 이유가 뭐야? 나뉜 이유가 최씨가 죽은 거잖아. 뭐 때문에? 홍건적 때문에. 그럼 전쟁을 극복하고 싶다는 얘기야. 전쟁 때문에 죽었는데, 죽었으면 죽은 상태로 끝나야 되잖아. 근데 다시 환생을 했어. 전쟁도 못 갈라놓다. 그럼 전쟁이라는 현실적 상황의 고통을 극복하고 초월하려는 것을 드러내고 싶었던 거야. 환생의 의미는 그렇게 해서 두 가지다. 아니, 사랑의 영원성과
전쟁이라는 고통을 극복하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 의지 이런 걸 드러내고자 해서 환생시킨 거야. 알았지? 그 다음에 최씨가 다시 돌아온 결정적인 이유는 뭐야? 죽기 전에 부부의 연을 맺었잖아. 백년해로하기로 했잖아.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왔다는 거야.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최씨는 원래는 유교적인 어떤 가치관에서 규중의 법문만을 따르는 아주 순종적인 여인이었지만 여기서는 그 뒤에 전쟁 이후에 전쟁이 된다. 이생을 만나고 나서는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애정관을 갖게 됐고 당시에 유교적, 봉건적인 사회 문화적 상황에 비춰볼 때 굉장히 파격적이지. 감히 알아니? 자기 배우자를 자기가 고르다니 큰일 날 소리지. 굉장히 파격적이라는 것은 바로 그거야. 애정관이 파격적이다. 자유연애를 통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선택했잖아. 알겠지? 그 다음에 세 번이나 좋은 시절 아까 얘기해서 두 사람 처음 만났을 때 사랑할 때 두 번째는 뭐야? 부부의 부부가 되는 걸 허락받고 결혼식을 했잖아. 혼례식을 치르고 부부가 된 거. 두 번째 즐거움, 행복했던 시절. 세 번째 죽음을 초월하고 다시 만난 거. 세 번의 즐거움이 바로 세 번의 좋은 시절이다. 아까 설명했던 부분이고 삽입시의 역할은 아까도 얘기했지. 최씨의 애달픈 심리가 가장 두드러지게 보여. 알았니? 이제 지금 마지막에 세 번째 이별하면 다시 못 만날 것 같은데 너무 안타깝고 슬프고 떨어지기 싫은데 그런 심리가 나타나 있단 말이야. 삽입시, 한시에 가장 두드러진 건 최씨의 심리를 비유적이고 함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러면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인데 우리가 지금 읽은 건 위기 절정 결말인데 발단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생이 최씨를 처음 만난 거, 그 다음 부모가 반대해서 서로 지방에 가 있고 성사병에 걸렸는데 결국 결혼한 거. 이게 발단 전개에 나온 내용이야. 위기는 홍건종한테 죽은 거고 절정은 다시 환생한 거라고 얘기했지. 결말은 떠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뭐 다 선생님 다 얘기했는데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하면 비현실적 내용이 더 구체적으로 얘기 한번 해볼까? 죽은 최씨가 환생했어. 이거는 비현실적 요소라고 얘기했고. 근데 환생해가지고 어떻게 했어? 살아있는 이생과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 죽은 사람과 산 사람이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고. 이것도 비현실이야. 알았니? 마지막에 저 한시하고 나서 싹 흔적도 없이 아까 CG라고 했는데 그렇게 사라진 것도 비현실이다 라고 얘기하면 돼. 알았지? 자, 아까 얘기했던 본디 양가의 딸로서 부모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수놓기 바느질 시와서 인의 일을 방도를 배웠고 규문의 법도만 알았을 뿐 집 밖의 일은 헤아릴 수 없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가치관이 바로 그거야. 인물 있잖아. 여기서는 인물이 있잖아. 자기가 여태까지 살았던 거 있잖아. 살았던 부분이 유교적 질서 가치관을 순종적으로 따랐다라는 건데 나중에 이 뒷부분은 자신의 어떤 가치관이 바뀌었다는 걸 얘기하는 거야. 알았니?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그러면 이 소설의 배경이 있잖아. 배경 1361년 홍건적의 난리인데 그때 어떤 사회적인 모습이고 문화적인 모습이고 그랬을까라고 본다면 봐봐. 거기 내용 중에 이런 거야. 최씨가 이래서 제가 스스로 푸른 바다의 구슬을 바쳤다고 얘기했어. 그러면 그 이전보다 훨씬 더 적극적인 여성상이 보였다는 거야.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최씨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한다는 건 애정관이 파격적이라는 얘기가 뭐냐면 그 이전에는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 큰일 나거든. 여성이 남성한테 이렇게 적극적으로 애정 표현하면 안 되거든. 근데 여기서 했단 말이야. 그러면 사회 문화적 상황이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는 시대라는 얘기지. 이해되니? 그 다음에 그 전에는 뭘까 그러면 유교적 가치관이야.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고 부모를 따라야 되고 집안일만 해야 되고 이게 조선의 모습이거든. 근데 그런 모습 유교적 관습에서 벗어나는 게 바로 적극적인 행동을 하는 최씨의 여인의 모습이란 말이야. 그러면 봉건적 사고 유교적 가치관이 봉건적 사고거든. 그거하고 전쟁은 폭력이잖아. 그러면 홍건적의 난리를 극복한다 그랬잖아. 그럼 봐봐. 전쟁 때 막 사람을 죽이고 폭력을 자행한단 말이야. 그거를 극복하는 게 저승에서 이승으로 환생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최씨가 한 적극적 행동은 사실 애정관으로 해석하지 말고 다르게 해석하면 뭐냐면 당시의 봉건적인 관습, 홍건적이라는 폭력 그거에 맞서 싸웠다라고 얘기한 거야. 알겠지? 그렇게 사회문화적 상황으로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알겠지? 그러면 이 최씨는 그냥 등장한 게 아니라 사회문화적 상황이 이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폭력을 거부하고 억압을 거부하고 유교적 가치관을 거부하는 시대상이 됐기 때문에 이런 인물이 필요했다는 거지. 그 최씨가 적극적으로 임하는 모습으로 이 작품에서는 사회문화적 배경이 어떤 상황이었을지를 여기서 의미를 파악하는 그 내용이라고 보면 되겠어. 알겠지? 이생 규장전 금오시나 다섯